한국은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가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도예요. 과거처럼 돈을 빌려서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한 해법은 장기 전략입니다. 향후 10년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일 거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경험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교수님에게 배웠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30년을 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격인데요. 지난 20, 30년 동안은 교역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성장해온 그 배경 내에서는. 그 큰 교역은 강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렇게 많은 성장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히 가격은 찾는 사람이 많으니 상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 20, 30년 동안 되게 넌센스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건 고성장 저물가 환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금리는 성장을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물가를 따라서 내려갔을까요? 물가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왜냐?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경제의 핵심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수수께끼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성장하는데 금리가 낮아요.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빌리기 용이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5% 성장하는데 저희 은행이 4%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거죠. 4% 특판 대출 금리를 받아서 내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큼만 이익이 증가해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건물이든 아파트건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회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부채를 쌓는가죠. 그래야 가격 상승에 투자 해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땅값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신용팽창 사이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은 레벨 다운 됐어요. 물가 금리는 어땠죠? 40년 만에 물가를 맞이해서 30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의 상승과 20년 내 아직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은 레벨 다운 되는데 물가와 금리는 레벨업 된 겁니다. 그럼 신용은 어떻게 돼야죠? 신용이 준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부채는 신용은 달리는 자전거예요. 멈추는 순간 넘어져서 다칩니다. 멈출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처럼 돈을 빌려서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한국은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가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신용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의 가계자산의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이니까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망한다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저는 서울과 비수도권, 그리고 강남 핵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핵심 다운타운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정도는 늘어날 것 같지만 가격이 급락하거나 한국의 신용위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예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가계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유지하는 건 상당한 방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을 팔고 금융자산을 사라고? 이건 엄청 어려운 전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금융자산의 변화예요. 한국은 전월세까지 포함을 하면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도예요. 이런 나라는 정말 못 사는 계층의 선진국이나 신흥국 말고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80%가 부동산이면 20%가 금융자산인 거잖아요. 20%의 금융자산의 8, 90%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예금이에요. 그게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부동산을 줄이기보다는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의 리스크를 인지하는 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 수 없다면 부채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전략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의 예금 편중 현상을 바꿔야 된다. 원화 예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화에 내 숫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인 거 아세요?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에서는 원화로 표시된 그 어떤 자산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담보로 지정해주지 않을 만큼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예금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통화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통화가치의 기본이 달러라면 1,050원, 1,03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근처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의 글로벌 통화 가치가 3, 40%가 하락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금리는 높게 주나요? 예금 금리는 2%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미국 채권인데요. 30물, 10년물 금리가 4.5%, 5%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이자 소득이나 그리고 자산 가치의 안정성 모두에서 원화의 예금 편중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의 수행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가계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금융자산의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금융자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오늘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회의를 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4% 룰이라는 단어도 있고 내가 목표한 시점에 목표한 가계 금액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거둬야 되는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1,000억 있는 사람의 기대 수익률은 연 몇 퍼센트일까요? 이런 분들은 6%를 넘지 않아요. 많아봤자 7%일 겁니다. 그러면 5% 정도 되는 미국의 국채와 주식 조금 달면 이 사람들은 2, 3년 무조건 그 복리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기대 수익률 줌에서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계자산의 비중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제가 3가지 팁을 드리면 원화 편중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를 사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달러 위안화, 유로화, 최근에 엔화 강세에 대한 긍정론도 되게 많은데 통화를 다변화시키는 위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화 자산을 지금부터 살 때는 거래의 관점에서 매매가 아닙니다. 보유의 관점에서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입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건 향후 10년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보면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저항이 있을 텐데 현재 기준에서 미국의 지금 30년물 금리가 4.8%, 9% 정도 5% 선에 있는데 저는 30년에 5%에 가까운 쿠폰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채권 금리가 있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처럼 배당형이나 이자형 자산이 없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 중심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가계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보유의 매력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입니다. 변화된 세상 내에서 지난 20, 30년과 같은 똑같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 이건 시기의 문제일 뿐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계자산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면 심각한 위기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익스포저를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채의 위험들을 탕감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금융자산을 놓고 본다면 가계의 합리적인 연한상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원화가 아닌 나머지 선진국의 통화로 된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의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미국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가정이 아니고요. 2018년? 16년부터 들은 것 같은데요. 미국 빅테크의 버블은 언제 꺼지냐. 기다렸던 조정이 오지 않는 거죠. 빠지면 사고 싶은데. 그리고 주가가 오른 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분들 많죠. 근데 과열과 버블은 좀 달라요. 과열과 버블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 연간으로 200%, 300%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몇 배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예상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주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가의 상승보다 이익의 증가분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처럼 이익이 성장하면 100배, 200배 받아야 되지만 30배 정도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이익 성장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이익의 증가만큼 주가가 가고
그리고 이익의 증가보다 실질적인 EPS라 그러죠. 주당 순이익이 더 빠른 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저렇게 EPS가 크게 증가하는 건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요. 작년 기준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 하이닉스 2024년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았어요. 벤츠, BMW, 아우디 3사를 합한 시가총액보다 애플이 1년에 자사주 매입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 미국은 이익의 성장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언제 꺾일 거냐? 주가가 지금 싸진 않으니까요. AI만 놓고 보면 보통 기술의 혁신은 5년 정도의 주기예요. 이제 우리가 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차트로 그리려면 지금의 AI와 견줄 만한 게 닷컴 버블일 거고, 그리고 이제 2013년, 16년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일 거고, 챗GPT의 시작을 2022년 12월, 그래서 통상 2023년 1월부터 이제 AI를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으로 보면 AI는 아직 3년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인프라 단계에서 AI가 접목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언제 또 정책이 변할 줄 모르고 어디서 전쟁이 하나 더 나도 이상하지 않고 부채가 저렇게 많은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넘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형국이지만, 기술주의 추세로 놓고 본다면 올해 기술주 이익이 깨져서 주가가 버블론에 휩싸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특히 평범한 직장인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한국은 부동산은 보유로 알고 있지만 주식은 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연 1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식 없이는 이 목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식의 그 목표를 매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장기 보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망 테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코어예요. 필라테스나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코어의 근육 이야기를 많이 하죠. 투자도 코어가 필요합니다. 중심이 되는 근육이 있어야 변동성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어가 뭐냐면 여러분 인덱스예요. S&P 500과 저는 중국의 CSI 300, 이 두 가지를 중심 코어로 7대3으로 담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코어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붙어야 내상을 입더라도 충격에서 부상이 크지 않고, 그리고 운동의 범위가 커지는 것처럼 수익률의 커브가 커지는 거죠. 지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의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20, 30년 동안 S&P 500을 상회하지만 소수점이에요. 0.12%밖에 상회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수를 근간으로 나머지 산업들을 사서 가는 전략인데, 저는 시장과 좀 다르게 과거의 10년처럼 S&P 500이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7대3의 비중으로 쌓아가는 전략인데, 어떤 때 미국 주식이 좀 싸 보이면 S&P 500을 10을 사고, 어떤 때 중국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으면 중국을 5로 사는 전략 정도의 유도리인 거지, 그 코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테마를 넣는다가 맞고요. 결론적으로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떤 테마가 좋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비중이 너무 커서 그날 잠이 안 오는 종목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라도 걱정이고 빠져도 걱정이고, 그런 투자는 올해 성공하나 내년까지 성공하기 어려워요. 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몇몇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투자의 테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전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조금 많으시면 40대, 50대 분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걸요. 엄마 아빠는 눈앞에서 내연기관이 자동차로 바뀌고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이 만연해지고 그게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닿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투자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질문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받을 겁니다. 그럼 변명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머스크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걸 투자하는 방법은 테마를 코어가 아니라 장근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하려면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보냐고요? 지금 AI는 초기 주기가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미래라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AI 관련한 이야기를 한국의 다음 단계로 넘었던 건, 한국도 소버린 AI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초기 단계가 맞아요.
근데 이 초기 단계는 반드시 공급과잉이 옵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공급과잉 안 겪으실 거라고 믿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이제 공급이 가열돼서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고 그리고 AI 연산의 가격들도 하락하는 그림이 만들어야 AI 침투율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라는 전기차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고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갔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생태계가 중국에서 제일 빠르게 구축된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AI 침투율이 높아지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인프라에서 전력 인프라들이 엄청난 수혜겠죠. 이건 이미 6개월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시대의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직도 공장도 없는 소형 원자료를 사고 있는지 그걸 전력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봐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로 사이버 보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연상 능력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가 AI 침투율이 우리 사회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죠? 여러분 보안 시스템 없이는 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의 기술의 10분의 1만 와도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10분, 1분이면 암호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제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 갈수록 온전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져갈 수 있고 기술은 계속 혁신되는데 이제 인간의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능을 대체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사회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역할이나 노동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국가에 부과되는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힐링과 웰빙 그리고 AI 기술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산업들, 생명용장과 관련한 산업들도 엄청난 테마가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과시성 소비, SNS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명품 이런 MZ 소비들이 커졌다면 또 향후 4, 5년은 생명 영양 욕구와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나 시스템들 그럼 제가 말하는 전력기기, AI 보안, 바이오텍 그리고 힐링, 웰빙 이런 산업들이 다 ETF로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전 자산이나 주식 모두에 몰빵하기보다는 코어를 확장하는 영역에서 투자로 넘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협한 시각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경제, 금융의 질서들이 변곡점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이를 수십 년에 있는 자산 가격의 레벨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국은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이러한 위험을 온몸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물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출 성장률, 수출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큰 괴리감을 느끼실 거고 나의 생활과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흐름들의 이질감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가장 시작점은 문제의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히 책을 한 권 적었는데 미국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왔고 지금 어떠한 그림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드리고 싶었고 그 안에서 한국이 이 위험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본질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역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술의 혁신이나 사회적인 변화에 편승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혁신의 변화에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한다는 건 상위 0.1%들의 천재들에게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가 투자자로서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계 구성원의 입장에서 변화된 금융질서에서 천천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동하셔야 될 거고 기술 혁신의 큰 그림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투자를 안정성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는 전략들이죠. 그래서 너무 큰 그림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함인데 이런 제 바람들이 이번 방송과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